자, 오늘 2장 할 텐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잠깐 되풀이해보면, 우리 생명정치라는 말 썼죠? 생명정치.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 쓰면, 뭐, 정말 사람의 어떤 복원이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목숨을 담보로 어떤 정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정치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고, 그 개념은 푸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아간벤으로 이어졌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아간벤의 주장은 서양 정치사에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유일신 신앙이고, 하나는 우리 이 책의 제목인,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그 서양 정치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왕국과 영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해 설명을 하면, 오늘날 서양 정치 철학의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학과 또 심지어는 그리스 철학과 혹은 유대교 신학 이런 것들이 다 혼재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날의 정치 철학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계속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정치학의 맥락에만 서 있는 것이고, 기독교 신학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간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간벤은 처음부터 아예 1장의 제목이 그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 정치사를 유일신 신화가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이죠. 이 오이코노미아는 이 책에서 나중에 주장하는 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신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양 정치사의 배경이 된 측면이라고 본다면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아간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날 서양 정치,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민주주의의 고민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실제로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간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푸코가 이 말 잘 썼는데요, 계보학이라고, 일종의 족보학인 거죠. 쫙 한번 족보를 살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이 접근하는 것은 이제 고대 초대 교회 교부들, 그 교부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신학이 세분화가 되어서 신학자의 몫이 따로 있고 목회자의 몫이 따로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냥 교부들이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그래서 교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부들의 그 라틴어 문헌, 헬라어 문헌을 다 읽은 거죠, 이 사람은. 그죠? 보면 참 독서량이 대단하고, 이게 번역도 되어 있지 않을 텐데 현대어로, 라틴어로, 뭐 헬라어로 다 읽은 흔적들이 어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은 라틴어하기 좀 쉬워요? 자, 쉽겠죠,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언어하기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이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누나, 그야말로 저보다 한 3, 4년 선배인 누나가 독일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뭐를 전공을 했냐면 고전어를 전공을 해왔어요. 그때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라틴어, 헬라어 이런 고전어를 다 전공을 해가지고, 그 누나가 서울대 동문과 출신이든가 하여튼 그런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대 동문과인가 서울대 동문과 그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전학과가 와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막 인터뷰하고, 한국인 최초로 이제 고전어를 연구한 사람이다. 내가 알 때는 아직까지 시간 강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특수 분야는 인정을 잘 못,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실제로 서양 철학이나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고전에 굉장히 능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아간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여기 보면 예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 아간벤이 설명한 부분만 읽으시고, 이렇게 예제로 따온 뭐 텍스트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습을 하실 때. 자,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위기를 알려면 결국은 서양 정치사의 배경이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간벤의 큰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정치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했던 것은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분야였는데, 폴리스는 오늘날 말하는 현대 정치학을 말하는 거고,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의미죠. 그게 이제 가정 플러스 경영, 매니지먼트의 의미가 포함돼서 오늘날 이제 이 아간벤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통적인 정치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눴던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영역, 즉 폴리스가 정말 정치고 오이코노스는 약간 아리스토텔레스는 걸 좀 부차적인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집안 문제인데 집안일인데 그럼 약간 폄하하는 그런 뉘앙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봤는데 이제 이 아간베는 바로 이 오이코스와 경영의 개념,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합친 그 오이코노미아가 오늘날 서양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면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이 오이코노미아 사상이 결국은 삼위일체까지 녹아들었고 결국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학뿐 아니라 서양 정치사의 배경이 되고 있고 그 한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민주주의 위기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것이 바로 비오스와 B입니다. 비오스와 조에. 이건 하나의 정치적 삶이고 이건 그냥 일상으로의 삶인 겁니다. 생명적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베는 이 비오스와 조회의 개념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 비오스가 어떤 정치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이 일상, 삶의 정치, 생명 정치의 대상인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정치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천민 중에 천민인데 신에게 재물은 바쳐질 수 없어요. 너무 천해서. 그래서 신에게 재물을 바쳐주려면 심지어 양이나 소 같은 것도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데 사람이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대 인신 제물이 전통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보다 양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그러나 또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죽여도 되는 그런 계층이 그 고대 그 노예제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이크리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천민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날 호모사케르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봤던 것이 이제 그 근대 현대 정치에서 보면 바로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그 유대인 포로들, 유대인 수용자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관타나모, 그 미국의 그 포로 수용소 이런데 유대인 수용자들은 분명히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그렇게 법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히틀러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법의 실행을 중지시켜 놓고 행한 짓이 바로 이 짓이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슈미트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타나모도 마찬가지죠. 미국 하면 늘 뭐 북한에다가 인권 제재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인권이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처럼 폼잡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이 관타나모에서 정말 미국의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졌죠. 그래서 그때 여기 스탠포드인가 누가 한국계 법학자 하나가 그랬죠. 뭐 이상한 해석을 막 했어요. 고문은 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미국의 헌법은 미국 내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막 했죠. 그 관타나모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거지. 아주 희한한 논리들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 예외 상태를 만드는 일상이 아닌 예외 상태를 만드는 어떤 주권의 개념으로부터 이게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진보 언론인 프레시안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 아간베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너무 이 호모사케르 개념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한다. 근데 최근에도 제가 하나 읽은 글에 따르면 이 사람이 비판한 거는 아간베도 비판을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비판을 했냐면 오늘날 그 아간베를 따르는 한국의 그 진보 학자들이 대부분 호모사케르라는 말을 너무 남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같은 비판적 지식인. 그래서 대학의 정규직 교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간 강사로 떠도는. 사실 시간 강사로 떠들면 한 50만 원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번역하고 책 쓰고 그래도 그 인세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은. 다 대중서들이라 잘 팔리지만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외국 가서 박사까지 따오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다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동질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도 우리가 다 호모사케르라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호모사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지만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기는 호모사피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살만은 하잖아요. 우리가 민중과 연대하고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피해는 입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가 이 법이 지정하지 않은 그런 예외 규정을 가지고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그것의 문제점은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자체가 지금 현재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갈지언정 적어도 호모사케르 같은 계급은 우리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위상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이제 주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권.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권. 아까 좀. 전통적으로 서양 정치에서는 이제 국가 주권과 인민 주권이 나오는데요. 국가 주권은 우리가 배타적인 영토 관할권,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국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 속에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일정 부분의 자격을 미달한 사람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특히 미국 사회에서 오늘날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는, 예전에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용어의 전환이죠. 불법은 아니라는 거지.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 법이라는 게 니들도 지키지 않는데 왜 불법 체류자냐. 그냥 그들이 기본으로 미국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서류를 좀 미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어떤 이민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바꾸는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요. 국가 주권은 국가는 이 영토에 관할하고 그리고 그 국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의 여건을 갖춘 사람들하고 갖추지 못한 사람들하고 그거 구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주권이고 인민 주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시민 주권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이제 촛불 시위도 열심히 하고 우리 미국 땅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그 한국 땅에서 부르는 노래 운동가요 같은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러면서 주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주권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주권의 어떤 역설적인 주권의 모순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슈미트인 겁니다. 칼 슈미트. 그래서 칼 슈미트는 주권자란 개념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예외 상태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주권이라는 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시민주권이라고 하지만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국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모든 주권 우리에게 있다. 그 데모 현장에 나가서 떠들고 하지만 실제로 주권 우리에게 있는 게 법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권의 행사자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우리가 자꾸 박근혜가 바보가 아닌 거예요. 보면. 요거 3차 회담에 보면 아간벤을 공부를 했는지 소위 말하는 시민주권에 있어서 실제로 법이 보장하는 그 주권을 가진 시민과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정치 권력과의 이간질을 잘 시켜놓은 거죠. 국회가 해결해라. 그 말로 보면 그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시민에 가진 주권 같은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이제 무시하고 그 모순을 잘 이제 삐집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슈미트 같은 사람들도 이미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일찍 자리 잡은 서양의 정치사를 보면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완벽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바이마르 헌법을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바이마르 헌법하에서 가장 좋은 헌법, 오늘날도 법학자들이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공부하는 그 법체계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엄청나게 독일 시민들은 자존감을 잃어가고 1차 대전 배상국이 돼가지고 그냥 그들은 가난에 찌들게 되고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잠시 중지시키고 지금 우리가 특별한 예외 상태다. 지금은 법 질서가 모든 것이 다 보장해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은 예외 상태라는 걸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슈미트가 그 이론을 처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히틀러의 탄생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만 슈미트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끝나고 전범재판소에 넘어갔지만 사형을 면하게 됐던 것은 자기는 이런 개념으로 주권 개념을 말했지만 히틀러가 그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초기에 히틀러가 막 악마화되는 과정에서 히틀러와 결별을 했는데 또 히틀러는 그래도 인정을 했는지 자기를 떠난 어떻게 보면 배신자인데 슈미트에게 어떤 해코지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양의 천재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은데 다행히 또 슈미트는 유대인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살아남은 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전범재판이 열렸을 때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 슈미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청원을 하는 거죠. 사면 청원을.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네, 가택연금이 아니라 동네 뭐 자기 집 반경으로 뭐 몇 킬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금 상태로의 벌만 받고 전범 재판소에 넘어가진 않았던 그런 슈미트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고인이 되었지만 그 레오 스트라우스라고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인데 독일계 유대인인데 독일에 있다가 1930년대 초인가 영국으로 이제 뭐 이주를 하는 바람에 아우슈비츠 그 피해는 벗어날 수 있었는데 가족들은 다 죽었죠. 아우슈비츠에서. 그야말로 1930년대 초에 영국으로 이주한 덕분에 이 사람은 살아남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보수적인 정치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네오콘의 사상적 지주입니다. 레오 스트라우스가. 근데 또 레오 스트라우스를 가장 잘 지배한 게 누구냐면 레오 스트라우스는 누구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 이 슈미트에게 제일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오콘이 결국 관타나모에서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슈미트라는 사람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아감벤도 또 슈미트. 그러니까 지금 슈미트는요. 우파학자들과 좌파학자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주권을 누가 가질 거냐의 싸움이겠지. 슈미트의 이론을 잘 적용해가지고 주권자가 누가 되느냐의 그 싸움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 책이든가 어디서 잠깐 재밌는 표현을 읽었는데 슈미트는 본인은 몰랐을 것이다. 아감벤을 비롯한 여러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빨들이 자기를 그렇게 공부하게 될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굉장히 우파적 성향을 가진 그런 학자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러면서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규정하는 사람이고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밖에서 일어나는 그 예외 상태를 이거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국가주권도 필요 없고 인민주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면 오늘 민주주의는 우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뭐 데모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도 있고 한데 대한민국에 그럼 주권 누가 가지고 있냐?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인권 따지고 이런 나라에서 관타나모에서 행해지는 일들 그리고 트럼프에 투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주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성공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감벤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주권론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도대체 주권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뭐 예외 상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느냐? 그 예외 상태를 늘 이렇게 있어야만 되느냐? 그리고 주권은 예외 상태를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면서 결국 주권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대 주권은 그만큼 모호하다. 명목상의 주권자와 실제 그 주권의 행사자는 모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아감벤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미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적과 동지를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적의 우리의 주권은 우리 동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모두 적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도 보면 뭐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법은 실제로 우리는 오늘 특히 한국 사회인데 심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우리가 뭐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방적이 됐지만 우리는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동성애자들은 적으로 본다라 말이죠. 그냥
게이야 뭐 어째야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것들 그렇게 어떤 주권인 거죠. 법에서는 분명히 뭐 모든 사람들은 법에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적과 동지를 끊임없이 구분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편의상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고 비난할 때 법적 근거가 없지만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권 개념 자체가. 그리고 또 이 뭐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이민 와서 뭐 서양 이 백인들한테 당했던 인종차별보다는 더 큰, 물론 100년 전에 우리 아시안들은 흑인들은 그렇게 당했겠지만 지금 한국 땅에서는 그 제3세계 동남아 근로자들한테 행해지는 일들 보면 임금 체불하죠, 때리죠, 반말하죠. 뭐 여러분들 여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여기 우리 한국 마켓에서 그 스탁하고 이런 일하시는 분들, 히스패닉 분들 전부 우리한테 반말하잖아요. 한국말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겠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반말했거든요. 그런 것들, 나와 좀 피부색이 다르다, 내가 뭐 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주권의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슈미트의 주장이었다면, 이제 아간베네에 와서 너 그런 거 없어. 지금은 바로 어떤 정치적 삶에 당했던 비오스와 조에의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 어떤 주권의 개념을 새로 살펴봐야 돼. 그 조에서 호모사케르로 가서 여기서부터 주권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간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슈미트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슈미트와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간벤이고요. 그 아간벤으로부터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슈미트는 오늘날의 슈미트랜다. 아간벤을 오늘날의 상태, 오늘날의 이 서양 이 정치 상태를 전 지구적 내전 상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벌 시빌 워를 이제 우리나라 책을 해서 번역할 때 전 지구적 내전 상태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것들은 어떤 국제적인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미국에 의해서 이라크 중동의 개입으로 인해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세계적 내전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각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전에 보이지 않는 총성으로 들리지 않는 총성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오늘날 우리가 상대방들을 배타하고 폄하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아간베는 내전의 상태라고 보면서 전 지구적 내전의 상태라고 이렇게 오늘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주권 개념은 신학에서 온 건가요? 본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왔겠죠. 플라톤 개념에도 그게 있으니까. 예. 이제 그 아간벤 주장은 이 서양 정치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리스 정치 철학,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온 거, 그리고 뭐 신학으로부터 온 거, 또 유대교. 보통 우리가 이제 유대교도 기독교 신학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신학계에서는 일반적인데. 뭐 또 이 책에서는 보면 유대교 신학과 그리스도 신학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왜 나누냐면 어쨌든 유대교 신학은 유일신 사상이니까 그걸 나누는 것이고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아간벤의 주장인 겁니다. 우리 2장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장을 좀 읽으시면 거기 뭐 인용문들이 많은데요. 그냥 저는 읽으면서 내용은 어렵지만 참 뭐 이 아간벤의 이 가르침을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야, 참 이 많은 자료들을 다 어떻게 읽었을까? 근데 주권이라는 말을 보면 이걸 정리하면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정말로 진정한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죠. 네, 파워의 근데 문제. 그 기원을 따지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네, 어떤 이렇게 서열이 그렇죠. 동물처럼 네, 동물도 어떻게 보면 권력 관계에 네. 서열이 정해지는 건데 그러면 그 높은 쪽이 그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국가 주권이니 인민 주권이니 하는 거는 그 인민과 국가가 더 높다라는 그 상대적 설정인 거야. 아니야, 그 주권의 두 가지 개념. 그 국가 주권은 어떤 영토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인민 주권은 우리가 말하는 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개념들. 그걸 나눈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면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개입하면 안 되고, 각각 주권 국가들이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평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으로 보장된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라크에 미국이 개입하면서부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전쟁만 봐도 뭐 어쨌든 뭐 이게 뭐 북침설인지 남침설인지 이게 뭐 다 뭐 아직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뭐 심지어는 뭡니까 저기 유도 남침설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유도 남침설 같은 거는 요즘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같은 사람이 자기 의견을 좀 수정은 했잖아요. 유도 남침설이 아니라. 근데 완전히 유도 남침설을 내가 보기에 부정한 건 아니고, 유도 남침설 하나로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한국 전쟁까지는 미국의 개입이 그냥 어떻게 보면 북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합국을 조직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월남전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차 대전도 어쨌든 개전 당사국이 아니니까, 어쨌든 미국은 연합군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어릴 때 전쟁 영화 볼 때 우리 편, 저쪽 편 나누듯이 어쨌든 우리 편적인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남전부터는 완전히 이거는 뭐 프랑스가 손 띄고 간 걸 자기들이 주워 먹기로 거의 개입했다가 그 월남으로부터 이제 패배를 당하는 그런 개망신을 당했던 거고, 그러다가 그 소위 말하는 이 주권 개념, 그러니까 그 아간벤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제가 갑자기 이 공부를 하게 됐냐면 미국이 이라크 공략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된 거예요. 그 주권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남의 나라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나라가 뭐 미국을 예를 들어 2차 걸프 전쟁은 뭐 그야말로 이 9.11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양보하겠지만 1차 걸프 전쟁 같은 건 진짜 의미가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서 뭐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본래는 이라크를 저렇게 키워줬던 것은 또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이란과 이라크가 대비되고 있다 보니까, 이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이란은 계속 미국하고 또 대척점에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라크를 밀어줌으로써 이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후세인이 너무 커버려갖고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놀래갖고, 이거 초장에 이제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1차 이라크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슬람에는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하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다 수니파 국가들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게 왜 나뉘어졌냐면 뭐 복잡한데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마호메드가 죽었을 때 그 세 번째 아내인가 그때 나이가 10살도 안 됐거나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족회에서 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최고 지도자는 이 마호메드의 그 직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직계라는 게 없어서 그때 죽었을 때 그 와이프는 너무 어리고 아직도 생산을 못할 만큼 어렸을 때고, 한쪽에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이 부족 공동체 같은 데서 민주적인 선출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게 순위파였어요. 그러다가 뭐 몇 세기인가 또 있다가 이 마호메트 사후 뭐 몇십 년 있다가 이 둘이 싸움이 나고 하여튼 한쪽이 한쪽을 죽여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 지도자가 뭐 로마 정교회 교황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둘이가 이제 극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이 강경파예요? 네? 근데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느 쪽이. 하나는 온순파고 하나는 강경파. 근데 지금 보면 IS라는 건 순위파죠. IS는 순위파죠. 시아파로 걸린 시아파는 오늘날 이란이 다 시아파예요. 이란이. 근데 이란은 또 대륙상으로는 중동이 아니잖아요.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이 러시아에 붙은 유럽이잖아요. 유라시아잖아요. 그죠?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게 중동에서 유일한 시아파 국가가 이라크였어요. 중동에서 다 사우디아라비아고 다 순위파인데 중동에서 유일한 시아파 국가가 이라크였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지도자인 후세인은 순위파였던 거예요. 후세인은. 그러니까 이란에서 보기는 이라크와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이렇게 대척을 하는 이유가 시아파 인민들을 해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세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걸 놓치지 않고 항상 그 이라크를 지원하고 그러던 과정에서 후세인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걸프전은 뭐 9.11 때문에 일어났고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그 IS 본래는 다 그대로 쓰면 ISIS가 본래 이름이죠. 우리가 약자로 IS를 하죠. 이슬람 스테이트 인 이라크 앤 시리아.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자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이슬람 국가는 뭐냐면 순위파 국가를 건설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괴멸되고 나면서 당연히 이라크는 시아파가 많았지만 후세인이 순위파였기 때문에 그 중직들, 뭐 군대, 뭐 장교급들은 순위파가 많았겠죠. 그때 그 순위파의 그 장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만든 게 IS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심시하면 잡아다가 못 빼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만행을 조금도 뭐 추호도 정말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힘들지만 결국 배경을 보자면 이런 것들이 보면서 주권의 개념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그 나라도 하나의 주권 국가고 여기도 하나의 주권 국가인데 전쟁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남의 주권을 이렇게 말살을 시켜버리고 그걸 예외 상태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 어떤 예외 상태냐? 저들은 전쟁 무기를 갖고 있다.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는. 근데 없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 파헤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간베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야, 이 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주권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평화적 시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래야 되느냐 뭐 계속 논쟁들이 많은데 뭐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시위에 나갔을 때 폭력 시위가 벌어진다면 저부터도 뭐 무서워서 도망은 갈 거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간디가 했던 간디의 비폭력 저항은 저항의 방점이 찍혀 있었죠. 저항에.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의 시위를 보면 비폭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새로운 시위 축제 문화를 열었다, 뭐 그래서 뭐 하나의 놀이로 승화했다 그러는데 놀이라는 것도 좋지만 심각할 때 심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워낙 이것이 뭐 300만, 400만 모이면 정말 많이 모이면 박근혜가 무서워서 그야말로 진짜 그만두면 우리 당연히 이 비폭력 우리의 저항운동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빛을 발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간질해가면서 주권 개념을 살살 왜곡시켜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끝까지 못 내보내게 되면 저는 이거 굉장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맨날 우리가 실수하면서 떡을 해요. 상당히 바보인 줄 알고 있다가 바보가 아니야. 보니까 우리가 바보였어. 항상 당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까 말한 그 주권 개념에서 인민주권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대통령 하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또 미국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와서는 국가주권이라는 게 지금 또 주권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슈미트가 주권이란 건 뭐 막말로 주권은 개뿔 그냥 예외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 주권이지 뭐 인민주권, 국가주권 그런 게 어딨냐 이제 비상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이 비상사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주권이라고 이제 슈미트는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간벤에게 이제 계승이 되어서 슈미트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아간벤은 보다 더 이것이 진보 진영의 논리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민을 위해서는 그 서양 정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기독교적 배경을 알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보면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잘못 읽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신학책 같기도 하고 성경 구절 인용도 많고요. 같기도 하지만 또 아간벤이 다른 데서 보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친기독교지고 기독교에서 우호적인 그런 그러니까 뭐 물론 아간벤은 이제 이태리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카톨릭을 말하는 거겠죠. 카톨릭적인 그 친기독교적인 글도 많은데 반해서 뭐 여기서 보면 그냥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여튼 서양 정치 오늘날의 서양 정치 철학의 생명 정치라고 하는 것들 따지고 보면 이 오이코노미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걸 제대로 직시해서 민주주의를 한번 재발견해보자. 주권 개념을 재발견해보고 민주주의를 한번 재발견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권, 그러니까 명목상의 주권자는 우리잖아요.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권의 행사자들이 그 주권 개념을 왜곡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만 외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죠. 여기서 잘못 말하면 그럼 너 폭력시가 좋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요즘 이제 큰일 나거든요. SNS에서 이제 완전히 공격받고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럴 때 여기서나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뭐 그건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주권이라는 거는 그 권력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게 권리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권리를 갖다가 조금씩 그걸 모은 게 그게 권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 국가 주권이니 민주권이니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 권리로서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권력의 주체? 권력을 주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권력의 주체. 여기 그래서 또 파워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권력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상대적인 개념이 마치 없는 것처럼 법이 보장하고 있었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각 국가는 다 주권을 가지고 그 유엔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단체를 만들었고 각 나라가 각기 하나의 정당한 국가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는 거잖아요. 유엔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런데 엄연히 북한 같은 나라는 유엔에 그야말로 가입국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제재가 이렇게 또 막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뭐 핵무기 같은 거 개발하는 것도 이라크 보면서 배웠던 거죠. 뭐 같이 죽자는 얘기지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얘기지. 여기서도 뭐 통일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그 자주나 이런 걸 강조하시다 보니까 뭐 북한이 미국을 이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던데 어쨌든 뭐 북한의 그 지금 핵무기 개발에는 같이 죽자는 얘기지 뭐 이라크처럼 당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때 그럼 북한은 주권에 대해서 누가 북한이 깡패 국가라고 누가 규정을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유엔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뭐 다수결 투표를 하지만 그 다수결이란 건 또한 합법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주권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냐 이 문제도 생겨야 되는 거죠. 물론 권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답하다 보니까 결국 권력의 문제를 솔직하게 보자는 게 슈미트나 아간벤의 얘기 같아. 야, 웃기지 마. 뭐가 평등하고 뭐가 웃기지 마. 권력이란 게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뭐 슈미트도 처음에는 히틀러를 그렇게 뭐 자기도 카톨릭 신학자거든요. 슈미트가 카톨릭 법학자고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 계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히틀러 같은 괴물이 등장할 줄 알았겠어. 근데 독일 자체가 그 유명하잖아. 1차 대전 이후에 그 독일이 당했던 그 수모.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들이 가능하면 이 패전국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1차 대전 끝났을 때는 독일에 대해서 그 전후 배상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과격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자세히 모르는데 그 독일의 대부분의 땅을 폴란드에게 넘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폴란드하고 독일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전쟁 나서 폴란드부터 체코하고 폴란드부터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폴란드에다 딱 그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어버리고 완전 1차 대전 때 뺏긴 땅에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는 그 전범재판에서 개별적으로는 뭐 전범재판에서 사형도 시키고 이랬지만 실제로 그 국가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라 그래요. 1차 대전 이후에 너무 독일을 요즘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해버리니까 독일이라는 괴물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슈미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야, 그가 봤던 법이라는 건 빛 좋은 계살부라는 거였지. 그 법에서 결국 권력은 집중될 수밖에 없고 힘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체를 똑바로 보자는 거였겠지. 그래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 예외 상태를 규정할 수 있고 비상사태를 규정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를 한번 찾는 과정에서 이제 히틀러 같은 괴물이 등장을 한 거겠죠. 그리고 오늘날 다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또 주권의 개념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북한 얘기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서양식 기준의 인권으로 봤을 때는 열악한 나라면 틀림없죠. 우리 막 여기서 뭐 박근혜 퇴진 데모하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북한 가서 살아라 그러는데 저 북한 가서 못 살거든요. 저같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사상의 자유를 유지하느라 북한 가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히 북한의 인권이 열악한 나라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나라는 공동체적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적 인권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 동의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물론 빈부격차도 있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그 수단을, 그 모든 부를 가능하면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하는 것들 보면 그렇게만 접근하면 또 그 나라를 감히 미국같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흑인들이 뭐 조금만 의심되면 총 맞아 죽는 나라에서 함부로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신은미 선생 남편인 그 정태일 선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의 말이 저는 그분이 몇 번을 갔다 오면서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북한에 대한 그 워딩이나 평가들이 많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 북한 가면 요거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령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개념을 따서 그러니까 비우는 개념도 아니고 실제로 그들은 수령 영도 체제라는 것을 정치 체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체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장 상사를 욕해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근데 요 라인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 북한 사회를 보면서 봉건적 종교 국가라고 해도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막 진보적인 뭐 목회자라고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안 건드리거든요. 거긴 놔두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목사의 타이틀을 놔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목회자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게 뭐 우리에게는 어색한 나라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뭐 북한 요즘은 워낙 다녀가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해하는 범주 하에서는 북한이라는 데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서 폴리스와 오이코스 가정의 영역인데 폴리스는 어떤 제도 정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이코스 이제 가정 경영 뭐 이렇게 이게 오이코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아간베이스는 오이코노미아로 되는 거고요. S가 빠지고 오이코노미아로 되는 것이 가정, 경영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제도 정치는 어쨌든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실천을 추구하는 영역이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본래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나눴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영향도 있지만 또 이 책에 보면 또 그리스 정치 철학 자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돼서 이 폴리스와 이 오이코스의 영역이 서로 이렇게 혼재하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1세기 전후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의 영역을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 질서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가정은 아무래도 주관이 강조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 어떤 배에 터툴리아나스인가 누군가가 뭐 배를 타보고 배의 선실에 짐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예문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부엌이란 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가보면 부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리되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의 부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규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집에 그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가 됐든 뭐 남편이 됐든 요즘 주부만 살림하는 건 아니니까 그들의 어떤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또 뭐 설거지만 해도 그래요. 그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설거지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즉각 컵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들도 있고 저처럼 막 며칠씩 그냥 설거지통에 묵혀놓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자기 기준으로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 삶의 규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오이코스의 영역을 폴리스보다 이제 좀 저급한 것으로 봤던 것은 바로 이런 걸 겁니다. 뭔가 이렇게 규모 있고 탁탁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주관의 경영, 경영 주관이 강조가 되고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는 뭐가 있냐면 질서 혹은 또는 어떤 통제하는 힘 뭐 이런 영역이 이제 오이코노미아로부터 많이 이제 파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가정의 개념은 여기는 주인과 노예의 개념도 포함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개념 포함되었으니까 가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집안에서는 어떤 폴리스가 보장한 그것 말고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예를 다룰 수 있는 방법 혹은 그런 것들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주관적 힘인 거죠. 객관적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힘이 아니라 당시 뭐 우리가 그리스 법을 잘 모르지만 물론 노예를 관장하는 법 같은 게 있었겠죠. 뭐 함부로 매매를 하지 말라든가 뭐 함부로 죽이지 말라든가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가정 내에서 이 오이코스 가정은 그때 이 노예도 포함되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 어떤 외부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 때 지금 이제 이 폴리스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간베의 주장은 없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다 혼재가 돼버리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폴리스에서 폴리틱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연구하면서 서양 정치사의 정치 철학의 근원을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아간베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1세기부터 이미 개념이 혼재되기 시작했었고 그 혼재에 가장 앞장을 섰던 거는 기독교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기독교 신학이 이미 그리스 철학을 넘어서서 그리스 정치 철학을 넘어서서 이 오이코노미아의 개념을 통해서 이미 이 두 가지를 혼재를 시키면서 오히려 제도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것이 일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9페이지 한번 교재 제가 한번 69페이지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이코노메 이렇듯 중간 한 5째 줄입니다. 이렇듯 오이코노메이는 무언가를 통치하다, 관리하다, 보살피다라는 넓은 의미에서 삶의 필요에 대비하다, 양분을 공급하다, 양육하다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그리하여 마테오복음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서 6장 26절에 하늘의 새들에 대한 비유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라는 표현을 토마스 행전이라고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성서에 남아있지 않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토마스 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는다라고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이탈리아 표현인 뭐 가본메어, 뭐 레, 베스타일, 뭐 동물들을 보살피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쓰였는데 도마 행전을 보니까 토마스 행전을 보니까 다스린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말과 그리고 이제 아간베는 이탈리아 학자니까 이탈리아로 뭐라 그래요? 이거 뭐 우리가 이탈리아 몰라도 이거 가본메어라는 건 당연히 오늘 가버먼트 할 때 다스린다는 그것과 어원이 같은 단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이코노미아가 이미 1세기 때부터 폴리스의 영역을, 그러니까 제도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스린다는 개념의 어떤 단어로서, 그 사람은 이제 언어학적인 고증도 엄청 하는 거죠. 다스린다는 걸 가지고 이제 점점 그 용례를,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의 용례를 확장시켜가는 흔적들을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잠깐 이제 그것도 제가 몇 번 얘기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아간벤이 대단한 걸 보면 본래는 아간벤 책을 하면서 우리가 남겨진 시간이라는 책을 하려고 했어요. 한 2008년인가 번역돼 나온 책인데 그게 이 성경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들보다 더하죠. 신학자들은 그냥 로마서 주해하면 이만한 책을 쓰는데 아간벤은 로마서 1장 1절만 가지고 이만한 주해를 썼는데요. 거기서 제가 재밌게 발견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책이 절판이 됐어요. 이제 팔리질 않은 거지 번역본이.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 1세 나오고 절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은 변환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는 사울이란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다니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눈이 멀고 회심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변화를 얘기할 때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은 변화다 이런 말들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메섹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인데요. 다마스커스 가서 회심하는 게 이미 9장 이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었어요. 6장인가 어디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급격한 변화를 사울에서 바울 된 것 같은 변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신학 좀 아는 사람들은 또 따지지.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응? 본래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 뭘 다메스커스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취득한 게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아간벤은 독특한 해석을 해요. 남겨진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오히려 전통적으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급격한 전환이라는 의미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 전에 물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긴 있었지만. 그러면서 여기 이 책에서 나오듯이 엄청난 용례, 당시 1세기의 많은 용례들을 분석을 해요. 그 당시 1세기에 있던 여러 가지 행정, 문서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 찾아냅니다. 이 아간벤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식으로 하면 바오로가 되겠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 찾아냈는데 보니까 바울은 사람 이름에 쓰던 단어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막둥이, 키가 작아서 꼬맹이, 땅꼬마 이런 식의 별명 같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아마 키가 좀 작았던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이전 7장이나 6장에서 바울이라고도 불렸던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하도 작은 사람들이 놀림삼아 막동이라고 불렸던 사울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무슨 뜻이 있어? 어디서 혼자 무슨 뜻이 있어? 사울은 본래 구약에서부터 왕이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본래 히브리 전통에서 유명한 이름으로 있는 이름이지만 바울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갑자기 9장 이전부터 바울로 쓰게 된 거는 과거의 전통과 완전히 단절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래서 아닌 말로 나 오늘부터 김기대 안 해. 키 작으니까 꼬마라고 불러줘. 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나 이제 정말 진짜 부르지 마 그렇게. 그 대단한 결정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자기가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받았고 사사를 했고 베냐민 집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그게 이제 이 아간벤의 얘기는 굉장한 변화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메스커스 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던 그 용어를 자기의 공식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은 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락을 인정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왜 오늘 직접적인 연관 없는데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탐복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요. 이야, 이 살해 연구는 끝내지. 어느 신학자도 그렇게 접근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바울의 용례를 다 찾은 거야, 그냥 그 당시에 1세기에. 근데 다 보니까 별명처럼 땅꼬마, 막둥이, 꼬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였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살해 연구는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도마 행정까지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 오이코노미아란 말이 보살핀다라는 말로 그렇게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이제 오이코노미아가 이런 보살핀다라는 다스린다는 개념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살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우리는 뭐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거 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혹은 뭐 우리 동양으로 보면 맹자나 이런 우리 중국의 정치 철학에서도 항상 지도자는 선한 것이고 어떤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철학으로도 유명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도 유명하잖아요. 어떤 폴리스의 영역에서는 정치라는 건 선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윗세대로 가면 이제 플라톤이 말하게 뭡니까? 철인 정치.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에 먼저 든 사람들이. 그거는 정치란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의 용례를 야감에 쫙 살펴보니까 그냥 통제하는 힘, 다스리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윤리적 책무를 요구하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주권의 개념과 비슷하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냥 내가 하는 게 선이고 내가 하는 게 주권이고 내가 하는 게 주체고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오이코노미아의 모든 용례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 책 읽다가 중간에 좀 실증들 나시면 너무 이렇게 심지어는 또 뭐 편의에 따라 이런 개념들도 이 오이코노미아 용례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권 개념의 모순을 발견하면서 아감벤이 바로 이런 거죠. 오늘날 주권이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칼자루 쥐듯이 그냥 하는 것이 다 뭐 선과는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아지는 거예요. 그냥 관타나모에서 미국 땅이 아니라는 거 아주 얄팍한 그런 법적 기준을 가지고 그냥 관타나모에서 이라크 그 포로들을 막 개줄로 묶여서 끌고 다니고 뭐 검은 비닐을 씌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선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통치행위라는 것이죠. 또 편의에 따라 누구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야 되고 다 편의에 따라라는 개념들이 이 오이코노미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줘야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원서를 직접 안 봤으니. 쭉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뭘로 가냐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제 사도 바울 문서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우리말 성경의 개역 성경,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뭐 새번역이라는 걸 쓰는데 새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된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개역 성경이 아주 어려운 말,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륜. 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말로 이제 섭리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는 섭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이 한국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쓴 성경은 대부분 경륜이나 섭리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영어로 하면 뭐냐면 dispensation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경륜이나 섭리가 dispensation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dispensation은 dispense에서 나온 말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온다는 건 어떤 쉐어링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잘 적절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거. 그래서 분리하고 분배하는 거. 그 dispensation으로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뭐 우리가 보수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보시고 넌 지금 고통이 필요할 때야 라고 한 고통을 주는 것이고 넌 지금 부가 필요해 그럼 부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 계획에 따라서 물론 기독교 기본 신앙이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신도들은 그런 것을 섭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일생에서 신이 어떻게 개입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섭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개념은 완전 이 배분의 개념이잖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뭐 행복하고 물질적인 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께서는 그 순간 나에게 뭐 고통을 배분할 수도 있고 병을 배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귀결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그걸 잘 설명해가지고 이제 살아남는 거고 누가 이제 고통을 호소하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뭐 시련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떤 맡겨주심, 책임 이런 용어로도 많이 성경이나 초대 교부들의
그래서 많이 이런 것들이 이 오이코노미아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쪽의 폴리스의 정치의 개념은 이것이 그 뭐라 그럴까요? 존재론적인 것 같다면 이건 이제 아무래도 맡겨주시는 것이고 책임이고 뭐 분배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실천론적인 개념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유대교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거죠.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그 보면 그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하도 그 미국 정치를 쥐락펴락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인상이 안 좋고 유대교에 대한 인상이 안 좋지만 실제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볼셰비키 혁명 뒤에 이제 다른 추운 땅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 같은 것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베푸는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이런 존재, 유일신이라 여호와죠,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이 그냥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유대교 신앙은. 근데 우리 이제 뭐 가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전통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주길 바라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바로 이런 그 실천, 신의 개입 이런 것들이 다 그 오이코노미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간베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과 이 존재론과 실천론 혹은 뭐 분배론이 될 수도 있어요. 분배론이 결합해서 나온 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 뭐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해하기 힘든 게 삼위일체지만요. 동시에 또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도 그것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아간베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유일신 사상, 존재론과 실천론이 겹쳐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그 삼위일체까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된 거는 4세기 후반이거든요. 4세기 후반에 이제 처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비슷한 그 이론이 제시됐던 것이 이제 4세기 초반 313년인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론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5세기 갔을 겁니다.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451년인가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사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하나의 가만 계신 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신, 우리 삶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을 분배하고 배분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다 이제 삼위일체 속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서양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면 야 뭐 기독교가 뭐 다 그렇게 지배를 했느냐라고 반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서양의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 정치였잖아요. 교황과 같이 하는. 세속 권력이란 건 항상 교황 권력보다 거의 1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교황 권력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카노사의 굴욕인가요? 그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속군주가 하나 교황한테 반기를 들었다가 완전히 개망신당하고 교황 앞에 충성을 다시 다짐하는. 그러다가 또 한 몇백 년인가 지나서 제가 뭐 연도 잘 모르지만 이제 아비뇽 유폐라고 해서 유수 유폐라고 해가지고 저 남부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지역까지 또 교황청에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한 9세기 그때부터 이제 한 10세기 초반 이때까지 세속 권력과 이제 교황 권력이 막 이렇게 충돌할 때인데, 결국 그 전까지는 어떤 서양 정치의 왕정이 됐든 민주정이 됐든 서양 정치의 토대를 놨던 것은 사실은 뭐 미운하고나 교회였던 건 사실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 그러나 근대 정치가 부활하면서 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의 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근대 정치가 부활하면 사람들은 다시금 이제 폴리스 이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치사, 정치 철학의 근원을 찾고자 했는데 아간베는 아니다, 웃기지 마라. 이게 다 아직도 니네가 성서로 놀아나고 있는 거다. 뭐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그 성서 안에서 니들이 다 아직은 지배당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철학과 신학의 구분이 아직도 좀 모호한 나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아간벤이 이렇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이코노미아를 통한 그 섭리나 경륜의 개념들이 오늘날 정치 철학에 들어와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요즘 워낙 음모론의 시대니까 기독교의 그 역할을 아주 과장하는 아간벤이 니네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 성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한편으로 또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뭐 솔직히 말해서 좀 뭐 목회자지만 불편함도 있어요. 그렇게 뭐 성서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느냐. 뭐 현실적으로 또 그게 그렇게 안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왜냐하면 서양 정치라는 것이 결국 교회사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런 걸 계속 얘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오이코스와 그 폴리스의 대비는 약화가 됐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가 오는 것, 즉 뭐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오는 것일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재림하는 그런 메시아적 공동체의 기본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이코노미아 사상으로 점점점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간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 초대 어떤 철학자가 배를 타보고 야, 저 배에 어떻게 그렇게 적재적소에 물건을 잘 배분을 해놓고 해놨느냐라고 하면서 놀랄 때 그 배에 그것을 맡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이렇게 해야만 편하다, 나한테 편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에서 그 철학자가 88페이지인데 이름이 뭐더라? 테오필로스 88페이지, 89페이지. 하여튼 거기 보면 아이고 이름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 배 배치를 잘한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도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서도 헬라어 단어가 그 오이코노메인 그 동사 원형 이런 걸로 이제 쓰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나눔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디스펜세이션, 그러니까 쉐어링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분배, 배분, 나눔이라는 개념이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과 로고스는 오늘 로직이란 말이 어원이게 되겠죠. 논리죠. 근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독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육이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신학적 고백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놨는데 둘 다 신격화 시키려다 보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유일신사로도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하면 이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지만 또 유일신 사상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오이코노미아나 이런 말들이 자꾸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어떤 배분, 분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것이 반드시 하나는 하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뭐 93페이지인가 하여튼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하나님과 로고스, 유일하신 하나님과 어떤 로고스의 공존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한 300~400년 이렇게 교회를 지배하고 또 정치 철학을 지배하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계통의 그 철학에서는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관계가 이제 뭐 이렇게 구분이 모호해지고 하던 과정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거의 뭐 하나님의 섭리처럼 쓰게 되니까 이 안에는 나눔과 분배 뭐 이런 개념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독교 안에서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뭐 조금씩 가능성을 찾게 됐던 것이죠.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노티시즘이라고 그 노는 오늘날의 영어의 노 그러니까 알다는 노우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그냥 이거를 그때도 G가 묵음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노티시즘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노티시즘이라고 오늘 노우에서 K가 우리가 오늘 묵음이 되듯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어떤 것을 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현대 해석학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 땅에서 실천하고 뭐 개입했던 그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거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신을 이해할 것인가 좋게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건 사실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신학도 대부분의 어떤 영지주의적 전통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죠. 지식을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실천론이 조금 결여된 것이죠.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영지주의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300~400년 동안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워낙 이제 유행을 하니까.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를 어떻게 썼냐면 그 에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지주의에서 쓰던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 분출물 그러니까 신의 속성 뭐 이런 거예요.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에온일 수 있죠.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령도 하나의 우리는 인격으로 보잖아요. 위격으로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지만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서는 성령 하면 뭔가 그냥 에너지 정도, 그냥 카리스마틱 표현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성령도 그거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에온의 결합들 뜰처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뭐냐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신은 뭐 성령도 가지고 있고 고통도 가지고 있고 기쁨을 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다 이것이 짬뽕이 돼서 다 이걸 포함하는 신이란 그런 개념으로 그 에온들을 다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이제 오이코노미아를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 보면 또 영지주의는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막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십자가 고난도 부정하고 하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그 신학에서는 이단은 정통의 아버지란 말이 있어요. 이단이 뭘 주장하면 저건 아니야 하다가 정통 신학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제 저러다 쟤들한테 속겠다 막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이코노미아 쪽에서는 정통 신학 쪽에서는 영지주의파들이 그 말을 쓰니까 우리는 쟤들하고 똑같이 써서는 안 되겠다. 그 과정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우니까 좀 이 공부가 덜 된 목회자들이나 설교할 때 이런 에온의 결합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잘 나가는 대전의 코미디언을 해도 도색하지 않을 정도의 장경동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면서 뭐 한 사람이 교회 오면 장로고 회사 가면 사장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뭐 이게 삼위일체다. 아주 엉터리 설명이거든요. 완전히 양태론이라 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에온의 결합인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직책, 사장으로서의 직책, 장로로서의 직책 이걸 다 모아놓은 게 어떤 삼위일체다.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지주의랑은 다르게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 로고스 기독론과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라는 성령이 나중에 거기 이제 삼일체로 쪼개는 건 조금 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정통 신학 공부를 책을 논 지 오래됐으니까 무지무지 복잡해요. 성령나야 뭐 유출설 뭐 하여튼 초대교회 그 이론들이 뭐 삼위일체인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뭐 지금 설명 잘 못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복잡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건 그렇지만 삼위일체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삼위일체를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일 신학부에 있는 볼프라고 하는 미슐라브 볼프라고 하는 그 거기도 이제 슬로베니아 출신인가 하여튼 그 옛 유고 연방의 한 국가 출신 신학자인데 그 양반이 어떤 교제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친밀한 교제 뭐 이런 식으로 교회의 기초는 이제 삼위일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뭐 교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인 거죠. 그러니까 사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성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지주의도 이것을 일부 차용을 하고 그 영지주의와 정통기독교가 대비하는 과정에서 정통기독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기독론, 유일신 사상과 존재론과 실천론 분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초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관계만 따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그쳤으면 이제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제 이위일체가 되는 것이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또 성령이 개입을 하게 되고 어디서 뭐 유출설 뭐 이런 또 복잡한 거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설이 나오게 됐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21세기 아간벤이 웃기지 마. 그게 서양 정치의 배후 조종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주장인 겁니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오늘 2장은 다 거의 뭐 대충 뭐 이해가 읽어 보시면 이해가 다 될 것 같습니다.